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설화를 전공한 김종국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제 말씀은 정말 학문으로서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한 그 민俗학이나 구비문학 또 일반 고전문학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만 지리학에서 다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풍수란 것은요, 정말 인간에게는 필요불가결한 그런 학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 간에 풍수가 뒤따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큰 사업을 하는 분도 사무실에 책상 하나 놓는 것, 또 대표가 자기의 그 집무실에서 책상의 방향을 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이 사무실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또 실내 풍수의 요소에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도대체 이 풍수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풍수. 분명히 바람 풍자의 물수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이 풍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 역사의 큰 인물들을 보면 뭐 도선국사라든지 무학대사라든지 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인손이라는 정성의 풍수학이라든지 뭐 근래에도 풍수 대가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마다 풍수학과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이름으로 명리학이다, 저 지리학이다 이렇게 해서 풍수를 다루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풍수학이라는 이름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학문이 어렵고 아직까지는 집대성된 것이 없고 고전에 나타나는 여러 풍수 대가들도 역시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비법으로 이렇게 전수하는 것이라서 이것이 문서화되어 있다든지 또 학계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학문으로 이렇게 논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려운 풍수학, 이 풍수학을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느닷없이 풍수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하면서 도대체 풍수란 어떤 것인가 지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뭐 지도라는 것은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지도할 만한 그런 능력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수년 전에 설화로서 풍수 설화의 구조와 이해라는 글을 쓰고,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꿈도요 풍수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자는 방이라든지 공간에 따라서 꿈의 형태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꿈의 미학이라는 그런 책을 제가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전부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제목은 설화와 꿈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해서 제 아호를 따서 호경 설화문학 연구회다 이런 이름으로 500쪽 분량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은 약 한 500권 정도 이렇게 아마 출간을 했는 것을 가지고 최근에 와서 제가 정관을 하고 양장재본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풍수란 것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앞에서 모든 말씀과 같이 바람 풍자의 물숫자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아주 사납거든요. 사나우니까 바람은 고요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은 어떻습니까? 물도 스냅이라든지 아주 폭우가 올 때는 냇물이 아주 사납습니다. 그럼 마치 삼키듯 이렇게 하거든요. 하니까 물은 흘러 들어오는 모습이 아주 유유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물이 아주 사납게 들어닥치는 곳은 그 자리가 별로 권하고 싶은 그런 자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은 고요하고 흐름이 느리면서도 물에 기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 바람은 힘차면서도 어떤 공간에 들어오면 고요하게 그 자리에서 맴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풍수하면 산소를 많이 지칭하기도 하는데 산소의 모양이 제 손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당도 이 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좌청룡 우백호라 합니다. 손줄기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손을 이렇게 했을 때하고 이렇게 올렸을 때하고는 기의 흐름이 틀립니다. 그리고 풍수도요.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바람풍, 물, 이 작용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또 해설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중앙에서 흘러내리는 기가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흘러내리냐.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어떻게 힘차게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 이루고 있는가 하는 그런 식으로 현재의 학문으로서는 두 가지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을 연구하고 또 논문을 쓰고 하는 분들은요, 반드시 현장감 있게 연구를 하고 또 그 현장감을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앞에 선행연구론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 논문을 펼쳐나가는데 자기의 의견을 그와 같이 포함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필을 하고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은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자, 풍수는 본래 이름이 두 자가 아닙니다. 장풍덕수다. 장이란 것은 감출장자입니다. 풍은 바람이죠. 덕자는 얻을 덕자입니다. 수는 물이죠. 그러니까 물은 없고 바람은 들어오되 감추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바람이 훈풍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고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한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가장 길지가 바로 풍수로서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풍수라는 그 존재가 어려운 학문인지 저도 감히 이 풍수설화의 구조와 이해라는 것을 이거 한 250쪽쯤 됩니다만 학문을 집필하면서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책도 한 700~800권 정도 출간을 했는데 역시 풍수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책이 아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판이 되었는데 이 앞에 그림에 보면은 얽혀고 설켜 있는 그런 이 거물망 속에 물고기가 논이고 여기 자라와 거북이가 유유자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했습니다. 풀려면 쉽게 풀 수 있고 안 풀리면 이 실타래 같은 거물망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학문입니다. 장풍덕수다. 바람은 어떻게 감추고 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람은요 욕망을 앞세우는 그런 분류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든 얻는 것을 좋아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을 얻는 것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얻는다는 것이죠. 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무엇인가 강력한 에너지가 자기 쪽으로 온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재원 같으면 재물이 자기 쪽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욕심의 한계는 어떤가 하면 들어오되 나가는 것은 보이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탁 돌아와서 자기 앞으로 물을 큰 바위에 받쳐서 물이 확 이렇게 튀어올 때는 기가 확 살아나죠. 그러나 자기가 보는 그 정면에서 물이 회류하는 옆으로 이렇게 둘러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 자리는 길지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흔히들 산이 이렇게 길게 내룡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데서 그 내룡의 끝부분이 마치 그 거북이의 주둥이가 어떤 강물을 내려보고 있다. 강물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모양이다 하면은 무엇인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를 두고 금구입수형이다. 금거북이가 물에 머리를 박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 거북이는 물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는 그 자연의 조화 잘 이루면 명당지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하나 얻는 것은 흔히들 보면 따뜻한 마을, 둥근 모양의 따뜻한 마을을 가지고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다 해서 항상 풍수에는 격상을 시켜서 그 동물의 형태를 금자를 많이 붙이죠. 그래서 금계 포란형이다. 바꿔 말하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다 해서 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을 하죠. 그러면 생산한다는 것은 바로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살림이 는다. 자식이 는다. 또 재원이 들어온다 하는 그런 틀로 해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풍수는요, 사람과 사람의 사는 모습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궁합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풍수를 맞이하는 그 길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용띠와 돼지띠는 상극이다. 이 상극을 원진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지만 용은요 3월 춘분에 하늘로 올라가고 10월달에 돼가지고 추분에는 땅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하천이나 큰 저수지에다가 몸을 숨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돼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요 사이는 집에 있지만 멧돼지 같은 경우는 산에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이 늘 보이면은 돼지가 사는데 무척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는 용이 하늘에 가서 해야 될 영역이 있답니다. 그래,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와 만나는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띠와 돼지띠는 춘분을 피하고 추분까지는 서로 같이 합하여도 서로의 원진살이 적응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가 그 사람의 여러 가지의 행위와 작용과 같이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결혼을 너는 띠가 좋지 않으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다 하는 것도 이러한 과정을 잘 피할 수 있다면 해도 크게 나쁠 것은 없다. 그렇게 해서 애선조들은 연, 월, 일을 반드시
궁합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몇 시에 태어났느냐? 밤 시간이냐? 낮 시간이냐? 서로 볼 수 있는 시간이냐?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냐? 좋은 띠는, 삼합이 되는 좋은 띠는 매일 만나고 아무 때나 만나도 늘 좋지만, 그렇지 못한 원진과 관계되는 띠는 그림상 만나지 않아야 될 시각에 만나면 늘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남녀 간에도 시간이 한 사람은 낮 시간이고 한 사람은 밤 시간이고 그래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또 정적인 입장에서는 같은 밤 시간일 때도 관계없다. 그럼 동물에 따라 틀린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풍수도 조화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면요. 우리 설화에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강원도 쪽에서 그 전성되는 설화인데, 그러나 이게 그 후대에 와서 한양에서 전성되는 설화다. 이러한 전성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우리 조선 500년 동안 가장 그 민간인과 소통하고자 자명을 해서 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펴보았던 임금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숙종임금입니다. 숙종임금은 시간만 나면은 내관 한 사람만 대동하고 평복을 입고 한양 일대를 나다니면서 민생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어디 한강 쪽으로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마침 강 건너 쪽에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강 건너 모래 부지에다가 삽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뭐하는 짓이고 해서 그 현장에 가보니까 자기의 모친이 별세하셨는데 거기에다 묘를 서기 위해서 물구덩이를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숙종 임금님도 풍수에 상당히 일각에 있는 어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그런 상황이 전개되니까 깜짝 놀랐죠. 그 도대체 자네가 뭐 하고 있나? 그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마땅히 그 묘설 자리가 없어서, 몇 자리가 없어서 제가 이곳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누구의 추천으로 이 자리에 묘를 설려고 하느냐 하니까 저희 마을 안골 깊은 골짜기에 한 처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풍수를 잘 하신다라고 해서 그분이 여기다가 묘를 쓰면 반드시 길한 일이 있다 해서 제가 지금 묘터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숙종임금이 깜짝 놀랐죠. 도대체 그자가 누구냐? 그자가 사는 곳이 어딨냐? 하고 그 자리에서 지필목을 내서 그 임금님이 자명을 할 때는 늘 종이와 그 붓을 가지고 다녔었는데 지방 그 고을에 사또에게 살을 백석을 이자에게 하사하여라 하는 그러한 어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임금이 주는 그 서찰을 들고 지방 사또에게 찾아갔죠. 가니까 사또는 임금이 주신 어명이니까 살 그자에게 내리고 그자에게 명당을 찾아서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도록 해줬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설화로 전성되는 기록입니다만은, 그런데 화가 난 숙종임금이 물어서 그 처사가 있다는 곳에 갔더랬죠. 가니까 아주 오두막살이에 참 곧 넘어질 듯한 그런 형편없는 작은 집에 어떤 노인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풍수를 보는
그래, 처사냐? 이렇게 하니까. 그래, 가만, 물금이 쳐다보다가, 그렇소. 그러면, 이 아랫마을에 어떤 그 총각에게 엄연히의 묘를 강가에 서도록 하였나? 그렇습니다. 야, 이 사람아, 강가에 묘를 쓰면, 그 물고등에 묘를 쓰면 어떻게 되나? 그렇다고 해서 그 물고등에도 명당이 있느냐? 만약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물고등에 묻을 수 있느냐? 하면서 크게 나무라니까 그 노인이 껄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자리는 그곳에다가 묘터를 만들 때는 반드시 나라님을 만나게 돼 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앞일이 탄탄대로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국왕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땅을 파고 어머니를 모시려 하여야만이 나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그런 운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숙종이 멈칫 놀랐다는 것입니다. 허허, 이 사람이 뭘 알기나 알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자네가 많이 아는 사람은 자네는 왜 이 꼴짜기에 다 허물어지는 오두막살이에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가? 밥도 먹지 못하고 내가 보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근근히 넘기는 노인네 같은데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곳은 제가 기다리면은 나라님이 저를 찾아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그 노인이 자세히 숙종 임금의 용안을 보더니만 벌떡 일어나서 숙종님에게 철을 사배를 하는 거예요. 전하, 제가 전하를 몰라 배웠습니다 하고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숙종 임금은 너무나 당황해서 그를 일으켜 앉히고, 도대체 어찌된 사연이냐라고 물으니까 전후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전하를 맞이하는 그런 운이 오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숙종 임금이 전후 사정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하하, 내가 오늘 정말 은인을 만났구나. 자네에게 내가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는데, 내 사후에 쉴 수 있는 그런 묘터도 봐줄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가 임금에게 허락을 하고 임금님의 묘터를 봐드렸다. 그래서 숙종님이 훗날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묘를 썼는데, 지금 숙종 임금이 잠들고 계시는 그곳 능이 곧 그 처사가 정해준 자리다 라는 그런 선언가 있습니다. 훗날 처사에게 많은 상을 내리는데 그는 모두 버리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작은 돈만 받아서 문득 사라져 버렸다 하는 그런 설화가 현재까지도 풍수를 공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전승되고 있죠. 풍수는 보편적으로 대변하는 그 장소가 산입니다. 물론 큰 들판도 있지만 산이죠. 왜 그러냐면 산을 끼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기점을 두고 좌우 긴 내령, 중앙에는 쭉 내려오면서 사람 배꼽 그 밑에 이렇게까지 내룡이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 내룡에서 어느 지점이냐 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 위치를, 그것을 내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자리가 가장 명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산, 전부 산이 있어야 됩니다. 제 이 글 속에도 이 자세히 살펴보면은 풍수의 그 형북도가 이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요 뒤에도 보면 또 형국도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풍수에는 형국도가 없으면 그림이 안 되죠. 이와 같은 어떤 방위를 측정하는 그런 기구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풍수는 그 지형의 새가 어떠한 모습이냐를 가지고 그 풍수의 명당이다, 비명당이다, 이것을 선택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은 위에서 쫙 이렇게 좌우로 놀아져서 중앙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큰 하천이 흐른다든지 흘러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더욱더 금상첨화한 것이죠. 그래서 수구라는 말이, 물이 들어오는 입구, 수구다. 그 수구는 바로 그 풍수의 명당의 입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달포 전에 우리나라의 그 6대 성시 중에 한 성시인 모 성바지의 중간 세보를 제가 연구를 해서 집필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보면은 모두가 산을, 그 족보에다 보면 산을 이렇게 많이 대두시키고 있죠. 여기다 보면 풍수도라 해서, 족보에도 풍수도라 해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보면은 전부 좌청룡 우벽호에서 쭉 내려오는 부분에 이렇게 그 명당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 명당 틀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느냐, 그 자기 운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는 모든 내생 또는 후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풀려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풍수는 사람의 몸 같으면 뼈와 핏줄과 같습니다. 맥이요. 그래서 맥이 흘러내려오는 것이 곧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라 하면 힘이지 않습니까? 에너지는 그 생명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이거든요. 그 원동력을 가까이서 받을 자리가 어딨냐? 이곳이냐, 저곳이냐? 바로 우리가 병원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수혈을 해야 될 입장은 핏줄이 바로 나오는 곳에 주사를 찌르지, 핏줄이 나오지 않은 곳에 찌르면 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 핏줄과 접할 수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에너지로이고, 형국론 어떤 동물의 모습이냐에 따라서, 심지어 옥녀 삼바정이다, 옥녀가 머리를 풀고 있는 형상이다, 옥녀가 거울을 보는 형국이다, 이런 형국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수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현장을 논한 학자들의 논문, 세 번째는 자기의 의견과 앞에 두 가지의 그 쟁점을 서로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이 풍수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수와 관계되는 이런 논리를 어떻게 학문과 연결을 시켜서, 예를 들면 학위를 받고자 할 때,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문이란 것은요, 제의 그 꿈의 미학, 이 논문도 이 한 권의 그 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논문이 쭉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논문 작성법이요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서론은
뭘 하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연구, 목적, 방법, 범위 등등 이렇게 서로를 내세우고, 본론은 무엇입니까? 본론은 학문적으로 이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1은 어떻게 하고, 2는 어떻게 하고, 3은 어떻게 하고, 4는 어떻게. 보통 5장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결론으로 끝이 나죠. 그러면 이 결론은요, 서론에 방법론이 있는 것을 가지고 결론에 가서는 방법론과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경험하고 연구하는 걸 결론을 두고 앞에 서론을 만든다 하는 것이 뭐냐? 테스트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목차죠. 목차를 먼저 만들고 이 논문을 쓰는 방법을 논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사 방법론이라는 그런 또 대학에 가면 학문이 있습니다. 이 조사 방법론은 조금 깊이 들어가면 석사 학위 과정에 있는 그런 학자들 또 학생들에게 먼저 그런 공부를 권하는데, 조사 방법론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느냐, 무엇을 조사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조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조사는 문헌에 의해서 하나, 전문가의 힘을 얻어서 하는가 등등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이 학문을 공부하게 되면서 하나가 그 자기한테 맞도록 이래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이번에는 이렇게 이 방법을 선택해보자. 현장 가서 무엇을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중요 부분을 정리를 해서 늘 수첩에다 놔둡니다. 현장은 현장 조사대로, 또 특이한 그 문헌은 문헌대로 발췌를 해놓고, 또 그 중요한 그 전문가의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담아놓고, 그 근거는 어디에 누가 이야기를 했다 등등 소상하게 이 분류를 해서 작은 공책에다가 이것을 기록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 기록을 토대로 해서 이제 목차가 설정되면은 하나하나 목차대로 이렇게 그 줄을 씌워서 하나하나 하는데, 그때는 학자나 또 은사, 지도교수의 어떤 방향을 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논문이 성공리 진행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지도하는 방법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하나하나 이제 그것을 지켜나가고 또 천착을 해 나가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학문입니다. 이 학문은요, 처음부터 겁을 내면 안 되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수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풍수 대가가 조선 초기에 세 사람의 임금을 모셨던 이인소이라는 정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문신입니다만 아주 풍수의 대가였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아들들을, 유경재인가 이런 아들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어디에 내 무덤을 만들어라. 그리고 한 가지 금기사항이 있다. 이 금기사항이 뭐냐 하면은 바로 너가 앞으로 거기에 무덤을 서고 난 뒤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 산을 진행하는데 계곡에 다리를 놓지 마라. 그리고 너가 아무리 형편이 좋아져도 그 밑에, 묘 밑에다가 제실이나 사우를 짓지 마라.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풍수는 풍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 예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주역적인 의미라든지 또
인생 총론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흔히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가져야만 될 것이 단순히 산만 보고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상을 볼 때도 관상이 있고 수상이 있고 여러 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배경하고 같이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주위의 여건이 좋지 못하면 그들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사람도 좋은 환경에 들어서면 그 사람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가 풍수에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풍수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또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이 필요 부분을 설명도 하고 또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학문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한 우물을 파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문화 쪽으로 공부를 제가 했는데 그 국문학을 공부하면서요, 정말 이 학문이 어렵구나, 그냥 공부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고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도 한참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신이 없는 것이 학문입니다. 학문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10년 공부가 헛되지 않게 해라 하는 말씀도 있다마는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하려면 학교 공부만 20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학위를 공부하는 과정까지는 부수적으로 드는 병되는 연수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겁을 먹지는 말고 열심히 하고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글 하나하나를 헛되이 보지 말고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현장을 봤을 때는 항상 퀘션 마크, 의문형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 여기는 왜 이런데 여기는 왜 이래? 비교 분석을 해봐야 돼요. 비교 분석론이라는 또 학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공부를 해야 되죠. 이것과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쟁점에서 하나의 답을 얻는 방법.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찾아내야 하는 것이 학문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건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